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대선 전국을 맞아 파워 인터뷰 특집으로 대선 주자들에게 듣는다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님을 모시고 출마 소감과 충북 지역 현안에 대한 생각과 계획 등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간략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입니다. 기호 5번 박용진입니다. 저는 재선 후보이고요. 서울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유치원 3법 통과시킨 주역이고요. 또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민주당이 내로남불로 가는 거 아니야? 또 이전에 약속했었던 걸 다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들 들을 때 내로남불해서는 안 된다. 또 위선 정치해서는 안 된다. 또 경제 무능의 정치도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소신 있게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해왔습니다. 민주당의 세대 교체 그리고 한국 정치의 시대 교체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 문턱에 탁 들어섰는데요. 앞으로도 더 튼튼하고 또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바이미 6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앞 글자를 다 딴 거예요. 바이오 헬스, 2, 3차 전지, 미래차, 그리고 6G. 이 미래산업 먹거리를 더 육성하고 지원해내는 그런 미래 경제 강국을 만들어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젊은 정치인인 만큼 발상전환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시원시원한 모습 보여드리고요. 민주당 경선에서 들썩들썩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민주당의 기호 5번 박용진을 흠뻑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네, 인사말 아주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자, 곧바로 우리 충북 지역 현안에 대한 그 질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박 후보님께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 행정과 경제 등 기능을 두 가지로 나눈 양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양경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양경제 그러니까 경제가 두 개야? 뭐 이러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서울이 두 개라는 뜻입니다. 양경제 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 지금의 서울엔 네. 대통령이 남죠. 그런데 대통령이 하는 기능은 외교, 안보, 국방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대통령의 기능을 하겠다는 거고요. 네.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특별법도 따로 조치를 하고요. 세종특별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권형 총리가 책임지는 우리 내치 분야는 완전히 행정수도인 세종에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완성시키는 또 하나의 길이 뭐냐면 개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대통령이 제왕적인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총리와 그 역할을 나누고요. 또 국회와 그 권한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권형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을 통해서 지방분권 그리고 국토의 균형 있는 국토의 발전, 효율적인 이용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완성해내는 그 상징적인 한 축은 개헌, 한 축은 양경제라고 하는 두 개의 서울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지방 어디를 가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지방 소멸의 시대가 왔다.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실 수 있냐 이 말씀들 하시는데요. 대통령이 내가 이거 해줄게요. 내가 저거 해줄게요. 이거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인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알아서 하십시오. 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정권한, 재정권한, 나가서는 사법권한까지 다 지방 정부가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분권형 그리고 연방제 수준으로까지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것저것 다 결정하는 영도제적 리더십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하던 그런 우리 시대의 영도자십니다. 이런 거 이제 끝났어요. 대한민국은 엄청 큰 나라고요. 많은 리더들이 또 많은 국민들이 각자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 지역의 발전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사실 가장 좀 보기 창피하고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지방 시도지사들께서 청와대에 와서 우리 이렇게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브리핑을 해요.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렇게 재정을 받아갑니다. 언제까지 우리 시도지사들이 청와대 와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좀 할 수 있게 도와달라. 언제까지 우리 시도지사들이
그 기재부 장관, 임명직인 기재부 장관 만나서 돈 달라고 언제까지 우리 시도지사들이 국회에 와서 예결위원들한테 우리 재정 좀 이렇게 책임져 달라고 굽신굽신하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우리 충북 도민들이 뽑은 충북지사가 충분히 충북의 삶을 책임질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재정 권한, 행정 권한을 다 쥐는 그런 지방 분권이 박용진의 양경제와 개헌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축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양경제 전략, 그 지방 분권, 뭐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이제 우리 또 충북이나 대전 또 이 우리 도민들의 생각은 조금 이제 우려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일례로 저희가 사실 세종시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이제 청주나 충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악면을 또 지원을 해줬고 또 세종시가 건설되면서 같은 동반 성장을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결과는 사실 동반 성장보다 어떻게 빨대 효과가 일어나서 오히려 청주나 대전 쪽이 위축되는 어떤 이런 경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세종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언제까지 세종이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세종은 이미 토지 값이나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렇죠. 정부의 부담도 클 텐데 균형 발전이라면 청주와 대전 또 인근 지역까지 넓혀서 한꺼번에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전 가도 그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실례로 대전 인구가 줄었는데 그 한 10만 명 가까이가 저희 간 거 아니냐, 세종으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 하고 계시고. 여기도 한 10만 명.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중소기업벤처부가 대전에 있었거든요. 쏙 빠져서 그것도 세종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탈한 느낌들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충청권 전체가 하나로 묶이는 메가시티 구상이 저는 관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경제라고 하는 상징적 조치와 개헌을 통한 상징적 조치로 무엇을 하려고 그러느냐면 내 지역의 운명과 발전은 내가 책임진다. 더 이상 청와대에 가서 싹싹싹 빌고 기재부 장관한테 잘 보이려고 안 해도 되게 그런 결정들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일단 그런 규모의 경제, 규모의 정치는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부울경 메가시티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 그다음에 충청 메가시티라고 하는 아이디어, 대구 경북 통합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아이디어, 그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그런 구상들이 일단 들어서야 되고 여기에 그 규모를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또 같이 준다는 것을 첫 번째로 장기적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약간 미진하죠.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가지고는 효과를 못 본 것이 많아요. 효과를 본 것도 있지만 근데 여전히 한 국토부나 기재부의 판단에 따르면 300에서 350개 정도의 서울 수도권에 있는 기관들을 지역으로 내려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저는 그거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행정수도가 완전히 제 임기 내에 옮겨지게 되면 아니 정치의 대부분은 그 이제 세종에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 뭐 하려고 예를 들면 KBS 같은 경우가 서울에 굳이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많은 후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법 기능도 지방으로 가면 됩니다. 저는 그 사법 기능도 분산해서 내려가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300에서 350개 정도의 공공기관들 지방으로 이전하고요. 특히나 1차 공공기관 이전 통해서 그 충북이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재미를 봤다고 해야 되나? 그 뭐 지표들이 나오는데 좀 이렇게 많이 쳐져 있더라고요. 많이 쳐져 그래서 있죠. 그런 효과를 좀 높이기 위한 노력들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좀 강력하게 추진할 때 있어서 충북은 바이오 분야와 뭐 태양을 이용한 태양열과 태양광을 이용한 에너지 분야에 관련된 국가기관과 국책기관들이 좀 지역으로 적극적으로 올 수 있도록 배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제4차 국토철도망 계획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우리 그 청주 지역 그 주민들의 어떤 수건 사업이기도 한데 이 원래는 이 진심이 어떤 건가요? 제가 고향이 전라북도예요. 네네.
근데 이번에 달빛철도는 계획이 그렇죠. 포함이 됐어요. 네, 달빛철도. 달빛철도라고 하는 건 광주에서 대구를 잇는 네, 그 네. 축입니다. 예. 근데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가 요구했던 이제 구미까지 연결하는 이렇게 동서축의 철도망이 빠졌다. 네. 엄청 서운해하고 있고 예. 또 우리 충북 특히 이제 청주 같은 경우는 도심을 네, 지향하는 관통하는 그런 광역철도망에 대한 계획이 빠졌다. 이게 진짜 서운해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축 혹은 경북축이라고 해서 이렇게 경부선축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X축 그리고 동서축으로의 발전을 가져가는 것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균형 발전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항들을 연계하는 그런 뭐 항공축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의 산업 발전과 이제 인력의 이동은 철도와 도로로 많이 구성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충북 같은 경우는 강원도와 함께 내륙 지방에서의 도로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고속화 도로들이 상당히 덜 발전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교육이라든지 산업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자꾸 뒤처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하면 지금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소외감과 충북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외감과 낭패감이라고 하는 건 이 동서축으로의 연결 구조를 완성해달라고 하는 말씀이시거든요. 국가 전체적으로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두 가지신 것 같은데 하나는 도심관통과 관련된 계획이 하나와 또 하나가 이 대선 전에 좀 확고한 그렇죠. 계획이 좀 들어섰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 부분은 그냥 하나로 묶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 광역철도망과 관련돼서 이제 충북 주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이 노선이 확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요. 이게 경제성이 있느냐, 그렇죠. 타당 가능하냐라고 하는 걸 국가적으로 이제 먼저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제외시킬 게 아니라면 그 부분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제2의 다른 대안으로 동서축을 연결할 수 있는 또 다른 고민은 있는지 그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과 무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그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같은 맥락에서 그 행정수도 이전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하는 신수도권 발전 계획,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행정수도가 들어서게 되면 일단 찾아오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해서 전국적인 어떤 행정망들이 동시에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권 안에서도 그리고 충청권으로 들어오는 이런 그 철도, 도로망 등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내는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항공 관련인데요. 청주공항을 보다 더 어떤 충청권 혹은 대한민국의 제2 허브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노선도 더 늘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도권의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포공항을 인천공항과 통합한다. 맨 처음에 인천공항 개항할 때 원래 그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슬그머니 지금 김포공항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아예 옮겨서 통합시키고 김포공항 부지에 적극적인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한 주택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김포공항이 인천공항과 통합하게 되면 김포공항이 가지고 있는 국제선 그리고 김포공항이 가지고 있는 국내선의 상당 부분들이 청주공항으로 이전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토의 어떤 효율적인 이용, 활용 이 부분들도 완성이 되고 동시에 신수도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세종을 중심으로 한 행정수도 그리고 우리 충청권 전체의 교통 인프라 SOC 전반적인 어떤 재구축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처럼 이번 대선에서도 부동산의 민심, 핵심 승부처가 될 전망인데요. 부동산 정책은 특히 우리 청주, 충북에도 굉장히 적지 않은 타격을 사실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당초에는 이제 그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돼 있다가 갑자기 그
저 청원 오창 쪽에 그 가속기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분양 조정 지역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미분양 관리 지역 해제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좀 넌센스였지 않냐. 이래서 굉장히 그 지금까지 이제 조정 지역이 되면서 여기 지역의 시민들의 민심은 야, 과연 우리 지역에서 이 타 지역 투자자들 때문에 우리 지역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정도는 현실적인 어떤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목소리가 참 높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또 민주당 후보들에게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그 고민스러운 지점이고 또 사안일 텐데 차별화된 아이디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요, 민주당이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하고 패배를 한 이유는 시장하고 막 싸우려고 그래서 그래요. 아니, 다른 거는 다 시장의 효율성과 또 시장 경제의 뭐 효과를 다 누리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이 왜 그렇게 그 시장과 적대적이고 시장과 대결하려고 그럽니까? 저 이거는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내 집 한 채 마련하려고 그러는 우리 국민들의 소박한 열망, 이걸 적대시하거나 투기 세력으로 모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아니, 좋은 집, 내가 원하는 곳에 좋은 집, 새 아파트, 여기서 살려고 하는 열망을 왜 나쁘게 그렇죠. 봅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는 꼭 강남 3구에 살아야 되겠어. 여기서 새로운 아파트에 살아야 되겠어. 돈, 세금 얼마든지 내가 낼게 하는 사람들은 세금으로 그 부분에 대한 일정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안정성. 두 번째로 그 안정성과 함께 미래에 이 좀 집값이 오르면 내 자산도 좀 늘리지 않을까? 네. 라고 하는 어떤 자산 투자로서의 목적. 이 두 가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내 집 마련의 욕구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거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를 가질 수 있도록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장에서 이거 어떻게 해도 뭐 집을 살 능력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나 혼자 살 건데 뭐 하려고 내가 집을 사. 그냥 좋은 임대 조건이 있으면 민간이든 공공이든 임대해서 살 거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적극적인 임대 정책들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다 달라요. 3만 달러 시대, 4만 달러 시대에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5만 달러, 6만 달러를 버는 분들은 시장에서 좋은 아파트 살 수 있도록 하고 세금으로 그 부분을 그렇죠. 조율하면 되고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돈 없는 분들은 어떻게든 공공에서 내 집 마련의 사다리들을 마련해 드리면 되고 임대 아파트나 임대주택, 민간 임대 주거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세 박자입니다. 박용진은 좋은 집 충분 공급 전략, 그리고 가치 성장 주택, 그리고 임대 지원, 이 세 가지로 든든 주거 3박자를 마련하려고 하고요. 국민의 삶이 울퉁불퉁해요. 돌멩이처럼 울퉁불퉁 하시다고요. 근데 마치 정책은 깎아나온 대리석처럼 이렇게 정책을 내면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과 그만 싸우고 충분하게 좋은 집을 공급하고 또 우리 국민들 특히나 30, 40대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대출 그리고 집을 공급하는 거 그리고 이후에 이것을 다시 환매했을 때 어떻게 이 공공과 이익을 쉐어할 수 있는지를 잘 고민해 나가는 그런 모델들을 잘 만들어서 하면 된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머릿속에 있는 이념으로 머릿속에 있는 자기의 그 어떤 선험적인 것들 가지고서 자꾸 시장과 싸우려고 그러면 100점 배패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 뭐 이낙연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추미애 후보 이런 분들은 시장하고 내가 싸우면 내가 더 잘 싸울 수 있다. 세금으로 다 두드려 잡으면 된다. 아직도 그러고 계세요. 저는 지난 25번에 그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25번에 시장과의 그 정책적 패배를 보면서 하나도 배우지 못하신 것 같다. 안타깝습니다. 그 박 후보님, 박 의원님 그 부동산 정책이 우리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피부로 와닿는 그냥 상식이에요. 예, 상식적인 예. 또 가장 또 느낄 수 있는 이것이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말씀이신데요. 최욱 앵커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 저희 때도 그랬지만
저 전라북도 산골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어머니 아버님 따라서 우리 삼남 일녀가 서울에 왔는데 막 이렇게 어렵게 그냥 전세에 이렇게 살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그 서울 변두리에 내 집 한 채 마련했을 때 그 전날 그 집에 들어가기 전날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그 작은 좁은 변두리 골목에 차 하나 마련해갖고 그 골목에 착 차를 세워놓고 우리 삼남 일녀 막 삐약삐약들한테 타보라고 한번 그렇게 할 때 그 뿌듯한 눈빛 저 아직도 못 잊어요. 어르신 때도 그랬고 저희 때도 그렇고 우리 후배들도 그럴 겁니다. 내 집 마련, 내 차 마련, 자녀의 교육, 그렇죠. 가족의 건강, 노후 자산 이 5가지 좀 만들어 달라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근데 왜 다들 딴소리들 하고 있냐고요.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 후보들이. 이런 문제에서 시원시원하게 이런 문제에서 든든하게 이야기하고 정책 마련하고 자꾸 세금 갖다가 막 나눠주겠다는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 다 열심히 일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OECD 국가들 중에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이 자기의 땀과 노력이 초라해지지 않고 헛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잘해주는 정부. 그게 박용진 정부입니다. 그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야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권에서는 뭐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필두로 충청권 대망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저는 그 대망론이 펼 수는 있을까 모르겠어요.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저 파워 인터뷰에 나중에 윤석열 후보를 한번 초청하실 거죠. 그 30분 아마 시간을 그때도 주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5분 끝나면 할 말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분 걱정이에요. 아니 어쩌다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가 느닷없이 무슨 뭐 쪽집게 과외 좀 받으면 나올 수 있는 자리처럼 돼버렸죠. 언제든 누가 무슨 질문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알면 아는 만큼 얘기하고 토론을 통해서 서로 배우고 또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토론을 거부하는 후보, 국민들에게 자기의 정책을 설명할 정책이 없는 후보,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 하면 안 되죠. 나라 꼴이 어떻게 되려고 그럽니까? 저는 그 충청 대망론은 됐고요. 이분이 박용진하고 앉아서 20분 이상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봐요. 그분하고 최재형 후보가 마찬가지인데요. 차라리 생각이 완전히 다르지만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하고 앉으면 10시간, 20시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생각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고 자기 생각을 설명할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생각을 통해서 절차 탁말을 해가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저한테 그러겠죠. 박용진 후보는 다 좋은데 생각이 너무 좌파예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철학과 정책과 비전을 쭉쭉쭉 얘기하고 홍준표 후보가 섞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로 얘기가 되는 후보인데 이분은 토론도 거부하고 검증도 거부하고 그냥 질문도 자기가 원하는 질문만 하라고 그러고 그거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피하고 검증을 피하는 후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제일 큰 문제가 자기가 이야기한 기본소득에 대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건지를 2달째 묻고 있는데 한 번도 답을 한 적이 없고 맨날 하는 말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 하시는 분은 말을 하시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거울 보고 할 수 있다 하면 그분이 장담했던 120조라고 하는 기본소득에 필요한 돈이 뚝딱 떨어져요. 저는 국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한 태도를 가진 정치인들은 정치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박 의원님이 또 혼자 이건 아니다라고 반대 의견을 피력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강성 당원들이 뭐 박 의원님에 대한 맹공격, 맹렬한 비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반대를 한 건 아니고요. 언론중재법이 담으려고 하는 그 정신과 취지에 공감은 해요. 왜냐하면 우리 언론이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고 또 권한도 있죠. 근데 그 권한과 영향력에 비해서 어떤 잘못된 보도나 이런 거 있으면 그걸 따르는
거기에 따르는 책임감을 그럼요. 좀 이제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그럼요. 합니다. 네. 그래서 언론사 내부적인 어떤 감시와 또 이제 거르는 기능, 데스크 기능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자율적인 노력이고요. 타율에 의해서 이렇게 좀 강제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그러나 언론은 우리 사회의 개혁의 원동력이기도 해요. 언론이 9가지를 잘못하고 한 가지만 잘해도 그 9가지 잘못한 것을 뛰어넘기도 합니다. 그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부패, 반칙, 특권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이 언론에 있기 때문에 그 언론의 그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첫 번째입니다. 자칫 새를 향해서 탁 던졌는데 돌아와서 저를 때리는 부메랑, 그런 개혁의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면 우리 사회 전체 개혁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걱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교각사루라고 하죠. 네. 언론의 잘못된 거 바로잡으려다가 솥불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잡아버리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취지에 공감하지만 좀 차분하게 더 논의하고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제가 한 2달 전부터 기자협회가 초청해서 토론회 가졌을 때부터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땐 저 혼자 그랬는데 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와 생각이 같이 하시는 분들이 한 10명쯤 됐어요. 그래서 문자 폭탄도 혼자는 안 받고 10명이 같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당 지도부가 박용진 생각에 동의를 하셔서 한 달의 시간을 그렇죠. 더 수기 시간을 갖게 됐고 청와대도 대통령도 박용진 생각에 공감하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은요 오늘 당장 박수 받으려고 하는 정치, 오늘 당장 표만 바라보고 그냥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얄팍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소신을 가지고 있으면 용기 있게 얘기하고 용기를 가지고 뚜벅뚜벅 자기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 느낌에는 충북 도민들도 그렇고 우리 충청 시도민들이 다 박용진 성격하고 비슷하세요. 뭐 좀 손해가 되더라도 뚜벅뚜벅 무뚝뚝하게 할 말하고 할 일하고 그렇게 해서 뒤에서 얄팍하다는 소리 안 듣고 그런 좀 우직함들이 계시니까 아마 여론조사상으로는 박용진의 가장 좋은 지지가 나오는 게 충청 지역이에요. 네. 아마 이번 당원들의 투표와 충청 시도민들 선거인단 결과도 그런 애정과 믿음을 흠뻑 보여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박용진 의원님께서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일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자고 일어나니 선진국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 노력 많이 하셨고요. 장미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때 우리 기성세대들만 이 장미꽃을 바라보고 끝내고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벚꽃처럼 다 흩어져 버리게 둘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 후배들도 후손들도 이 장미꽃 시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준비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선진국으로 부강한 나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박 의원님의 소신 정치, 용기 정치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변화가 있기를 또 이번에 그 대선 전국에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특집으로 마련한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